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세금 고민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주택을 좀 구입을 하고 증여를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정말 제가 대표적으로 상담 많이 받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재 1세대 1주택 상황입니다. 주택 취득 시점이 언제냐면요, 2017년 7월 25일이에요 2017년 7월, 그럼 여러분들 딱 어떤 거 떠오르세요?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조정대상 지역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을 하면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년 보유 기간은 당연히 2년 보유는 채워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로 2년 이상 보유 기간 내에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를 가능하다라고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2017년 7월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2년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주기간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 거주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근데 어떤 영향이 있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영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취득주택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언제? 2020년 7월입니다. 3년 정도 있었네요. 3년을 다 못 채웠어요. 사실상 날짜상으로는 한 10일 정도 부족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1주택을 조합원으로 8년 보유한 다음에 입주 예정이 언제냐? 2025년 5월달 예정이래요. 전에 매도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기존 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때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축기간이 드러난 다음에, 신축기간이 생긴 다음에 신축이 완료됐을 때, 준공됐을 때 그때 새 주택이 짜잔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종전주택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하나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신축될 때까지 청산금 납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억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나눠서 추후에 또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덩어리, 이렇게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입주권 상태로 양도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3년이 안 돼요. 지금 3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죠.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막 이주가 좀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건 있어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또 예외적이다 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보유 및 거주 기간 비과세 부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기간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결국은 보유기간이 3년 지나야지만, 가장 최소적으로 3년이 지나야지만 6%, 2%씩 기본인 6%를 받을 수가 있죠. 세무사님 무슨 소리냐?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짜리에서 보유기간 4%씩, 그 다음에 거주기간 4%씩 해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짜리 특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죠.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것의 기본 전제는 뭔지 아세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자금이 엄청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시는 건 약간은 양도 차익을 계산을 먼저 해보시고요. 양도 차익이 이게 만약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내셔도 되겠지만, 양도 차익이 엄청 커서 비과세 받아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 완공되고 나서 2년 이상 거주 기간을 채운 다음에 양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데, 고가주택, 특히나 강남 상구 쪽에 있거나 용산에 있거나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가 내가 내는 대출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추후에 완공되고 나서 양도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금 일반 세율이면 몇 프로예요? 2%씩 20%예요. 근데 내가 2년 거주만 했어요. 그리고 10년 보유를 했다? 그럼 10년 보유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먼저 40% 받죠. 그 다음에 2년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에 따른 거
4% 곱하기 2%에서 얼마예요? 8%를 받죠. 그래서 총 48%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28%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세금이 줄어봤자 얼마나 주느냐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양도 차익이 엄청 큰 분들은 이게 몇 억씩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을 좀 챙겨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준공 시점에 잔금이 부족한데 무슨 헛소리냐, 내가 거주를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상생임대주택이란 게 있어요. 상생임대주택은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돼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비춰집니다. 제가 여기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전 임대기간, 내가 결국 내 소유가 되고 나서부터요, 준공 직전이니까 준공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새로운 임차인을 드려요. 그럼 이거를 직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1년 반 이상 임차 기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또 맺어요. 그래서 2년을 또 채워요. 그러면 내가 임대차만 줬죠. 내가 결국 거기서 실거주를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상생 임대 조건을 맞춰줬다. 말 그대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서로 5% 이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따른 임대차 상승률 5% 미만인 그 경우를 만들어서 임대를 줬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충족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준다?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줘요. 그래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을 때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때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장점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건 자체가 그럼 26년이면 방금 말했던 직전 임대차 계약을 25년 5월에 완공이 되면 못 맞추지 않냐, 1년 반 지나면. 근데 지금 아주 빠듯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 비과세 요건 따질 때 거주기간 2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따지는 2년 거주 요건 해주는 이 혜택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24년까지였는데 지금 26년으로 늘려줬어요. 그러면 추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5년이나 26년 세법 개정안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시점에 상생 임대차 계약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정부가 이 개정안을 꼭 내놔서 기간을 26년에서 28년까지 계속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점이 2024년이지만 내가 미래에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내가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 정책적인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한다 보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정말 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잘 채워서 양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이 엄청 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준공 이후에 양도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때 상생 임대차 계약까지 맞춰서 양도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나 내가 지금 유동성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에 맞춰서는 지금 당장 양도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양도를 하셔야겠지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1억의 입주권 하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추가 구매를 해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보유 오피스텔을 매도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주택 세율이 적용되나요? 예, 당연합니다. 2주택자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걸 양도할 때 10년 이후죠. 그때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용으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주거용으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세금을 내겠죠. 비과세는 어차피 못 받아요. 근데 그 시점에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세율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중과세율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지금 10년 이후의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세법을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누가 중과세율이 10%, 20% 이렇게 30%까지 늘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그 세법에 대한 가정은 지금 안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년 세법 개정안이 몇백 개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비과세는 못 받으니까 일반 세율 아니면 그때 중과세율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중과세율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다. 이것도 전제가 좀 애매해요. 이 학생인데 소득이 없다 했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대학생 졸업 준비반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전제 조건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소득 없는 학생인데 추후 2주택 세율 적용된 양도소득세가 과하게 나올 경우 자녀 앞으로 오피스텔을 증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도 10년이 아니라 몇 년 이후를 가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당시에 증여받을 시점에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질문에 대한 전제가 좀 빈약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증여세를 일부 낼 여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취득세를 낼 여력이 있어요. 본인의 경제적 활동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은 취득세나 이 증여세라는 걸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아서 아버지에게 받는 걸 내가 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자금 여력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을 드리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납부 자력 여부에 따라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자력 여부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상황, 자녀의 상황에 맞춰서 그게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는 무조건 그 시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피스텔은 대부분 양도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니까 이 증여든 아니면 부담부 증여를 하든 간에 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월세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보증금은 낮은데 오피스텔은 뭐 3억 한다. 보증금은 뭐 2천만 원인데 2억 8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증여세가 세율이 꽤 높기 때문에 그걸 증여세도 결국 누가 내요? 자녀가 내야 되죠. 물론 연부연납으로 쪼개서 내겠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가 결국 그 정도의 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도 짜봐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해드린다는 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 2주택 세율 적용받기 싫으니까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준 다음에 내 건 비과세 받겠다는 이 생각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자녀가 성인이 돼도 무조건 자녀를 세대를 이탈시켰다고 독립된 세대로 봐주느냐 여부를 따져야 돼요. 이게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진 항점입니다. 특히나 20대 자녀분들. 왜냐면 20대 자녀고 지금 나랑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자녀가 주택수 하나, 내가 주택수 하나니까 나 주택 팔 때 뭐다? 비과세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대 분리, 주소만 바꿔놓으면 아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서로 각자의 주택수 한 채니까 나는 비과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녀가 세대 독립 여부를 따지는 여러 조건 중에 3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만 30세 이상인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20대라는 가정이에요. 결국은 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10년 지나도 아직까지 지금 고등학생이면 대학생 넘어가더라도 27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 30세 이상이지 않으면 독립된 세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혼인을 했는가. 결혼을 했으면 20대도 상관없어요. 근데 20대에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제 조건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 불가능해요. 결국은 20대 자녀를 독립된 세대로 해서 너랑 나랑 주택수 카운팅 합쳐서 하지 않겠다. 딱 잘라서 하고 싶다라는 가정을 하려면 이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돼요. 이 자녀가 독립성을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가적으로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이에요. 1인 가구 기준으로 200 얼마가 나오고요. 최저임금이랑 비슷해요.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린 독립된 자녀 혼자고 결혼 안 한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1인이겠죠. 1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 중에서도 200 얼마에 40% 정도 하면요. 2024년 기준으로 한 8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그럼 주말 알바 정도만 하면 독립된 세대로 봐줄 수 있겠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강의 가서 이걸 정말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별표를 거의 100개 치라고 하는데 왜냐? 여러분들은 법에서 기준 중위소득 적혀 있으니까 그것만 벌면은 당연히 독립된 세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세법은 사실 판단과 법리 판단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판단의 문제예요. 내가 89만 원 고작 벌었어요. 근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가를 무조건 따져봐요. 제가 그때 다양한 예규들을 봤죠. 어떤 예규가 있었냐면요. 몇 년 전이에요. 자녀가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낮았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당연히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벌면 방금 말했던 24년도가 89만 원인데 이때 100만 원 벌었으면 당연히 그 기준점 이상이니까 무조건 독립된 세대로 봐줘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경상비용까지 포함이야. 이런 식이었어요. 예규는 100만 원씩 월마다 벌었어요. 근데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실 수 있나요? 사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자녀분들이 이거 사는 게 가능한가요?
결국은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주소만 그렇게 이전해놨고 엄마 카드를 쓰고 있었고 실거주는 결국 엄마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포착돼서 결국은 그 주택수까지 카운팅이 돼서 그 당시 예규는 중과세를 맞았어요. 지금은 중과세가 좀 사라졌지만 당시에 1주택 1주택인데 그러면 이게 세대 분리가 되면 비과세인데 이게 주택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2주택자 중과세가 나와서 비과세랑 중과세 차이는 기본 몇 억씩입니다. 5억씩 차이 나는 경우 허다해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투루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실무적인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과 꼭 얘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라는 단순한 말만 듣고 하셨다가 위험한 그런 부동산 자산 관리를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제가 파생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전제 조건이 약간은 좀 빈약하거나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포용해 가지고 최대한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얻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